네,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요약 파트 104페이지를 펴세요. 104페이지. 제5장 권리 변동 파트부터 제1절 법률 관계 변동에 관한 문제를 시작을 하기 전에 먼저 요약을 검토를 합니다. 제1절 법률관계 변동 파트에서 출제가 된다면 한 문제 정도인데 매년 출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자, 출제가 된다면 첫 번째, 권리의 변동이란 없던 권리가 발생, 변경, 소멸을 통틀어서 권리 변동이라 하다. 그래서 이 같은 권리 변동에는 모습이 발생, 변경, 소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첫 번째 발생은 권리자 입장에서 권리의 취득으로 읽을 수 있다. 따라서 취득은 크게 두 가지, 원시 취득과 승계 취득으로 나눌 수가 있다. 그 중에서 만약에 문제를 출제한다면 원시 취득을 위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일단 우리가 승계 취득을 먼저 포섭을 하고 승계 취득이 아닌 것은 다 원시 취득으로 돌리는 방법으로 공부를 해달라 제가 사전에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승계 취득은 다시 이전적 승계와 설정적 승계로 나뉘더라. 즉 설정적 승계는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설정 등을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 하더라. 즉 권리자가 자신의 권리를 그대로 보유하면서 자신의 권리의 내용 중 일부를 전세권자, 지상권자 등에게 전세권, 지상권, 저당권 등을 설정해서 취득하는 이와 같은 취득을 설정적 승계 취득이라 하더라. 이전적 승계는 다시 특정 승계와 포괄 승계로 나뉠 수 있더라. 특정 승계라면은 권리자의 권리 중 특정한 개별적 권리가 개별적 원인에 따라서 신권리자에게 넘어가는 것을 특정 승계, 매매, 교환, 정려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포괄적 승계란 구권리자에 속했던 모든 권리가 하나의 어떤 원에서 모두 다 한꺼번에 신권리자에게 포괄적으로 넘어가는 승계를 포괄적 승계, 상속, 합병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근데 이것도 승계 취득이 아닌 것을 통틀어서 원시 취득, 즉 권리자가 타인의 기존의 권리를 승계해서 취득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어떤 원인에서 자신이 새로이 그 권리를 처음 취득한 것을 원시 취득이라 하더라. 선의 취득, 건물의 신축, 시효 취득, 유실물 습득 다양한 것들이 여기에 속하더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변동. 권리의 변동에는 세 가지 모습, 주체의 변경, 내용의 변경, 작용의 변경인데 그 중에서 우리가 내용의 변경 정도 보죠. 내용의 변경은 다시 질적 변경과 양적 변경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 즉 양적 변경의 대표적인 게 소유권자가 자신의 어떤 물건을 타인에게 지상권, 전세권 등을 통해서 빌려줬다. 여지 제한 물건이 존속하고 있는 동안에는 소유권자의 소유권의 내용이 일부 줄었죠. 근데 이 같은 제한 물건이 소멸하면 다시 소유권이 다시 원래대로 원상복귀. 여지 제한 물건의 설정 소멸로 인한 소유권의 변동이 대표적인 양적 변경이고, 질적 변경은 물건 인도를 목적으로 하는 권리가 손해배상 채권으로 바뀌는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질적 변경에 해당했다. 작용의 변경은 제일 쉽죠. 내가 2번 저당권을 가졌는데 1번 저당권이 소멸함으로써 내가 가졌던 저당권이 일부로 서운위가 올라가더라고요. 이를 작용의 변경이라 했다. 자, 소멸에는 절대적 소멸과 상대적 소멸로 나뉠 수가 있었다. 자, 넘기시면은 법률 효과와 법률 사실에 관한 어떤 개념들을 간단히 소개를 했습니다. 즉, 이와 같이 권리 변동에는 발생, 변경, 소멸의 세 가지 모습인데 이 같은 권리 변동을 일으키는 원인을 법률 요건, 그와 같은 법률 요건을 구성하는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 했다. 근데 법률 요건에는 다양한 것들이 있지만 크게 두 가지. 당사자가 원에서 원한대로의 어떤 권리 변동이란 법률 효과를 발생하는 원인을 통틀어서 법률 행위라 했다고 하죠. 그래서 매매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나머지 하나는 원에서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생하면 그에 따라서 법률 규정에 따라서 권리 변동이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나머지 법률 요건을 통틀어서 법률 규정 또는 법규정이라 했습니다. 근데 이 같은 법률 요건을 구성한 개개의 사실을 법률 사실이라는데, 법률 사실에는 크게 사람의 정신작용에 기인한 법률 사실인 용태와 나머지 사람의 정신작용과 상관없는
법률 사실을 모두 묶어서 사건으로 대별을 했고, 용태는 다시 그 정신적 작용이 외부로 표현된 외부적 용태와 내부적으로만 머무는 내부적 용태로 나눌 수 있고, 외부적 용태는 다시 적법행위와 위법행위로 나눌 수가 있었다. 근데 위법행위는 채무불이행과 불법행위 두 가지고, 적법행위는 의사표시와 나머지 모든 적법행위를 준법률 행위라 했다고 하죠. 준법률 행위에서만 우리가 신경을 써달라고 그러죠. 준법률 행위는 의사의 통지, 간접의 통지, 감정의 표시가 있는데, 그 중에서 가능하면은 의사의 통지, 간염에 통제된 애들을 기억을 해달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준법률 행위에는 다시 비표현행인 사실행위가 있더라고요. 그 사실행위에는 다시 순수 사실행위와 혼합 사실행위를 가능하면 그 애들을 기억을 해달라 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1절 법률관계 변동에서는 우리가 출제가 된다면 한 문제 정도인데, 어떤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될 것이냐, 문제집서 7문제 정도를 실었습니다. 자,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1번. 다음 행위 중 그 자체로 법률 행위가 아닌 것을 모두 고르시면, 자, 기억. 점유의 취득은 법률 행위가 아닌 나머지에 해당하죠. 그렇죠? 예, 준법률 행위, 그 중에서 사실 행위에 해당할 겁니다. 그 다음에 유실물의 습등도 똑같죠. 매장물 발견, 포기는 원에서죠. 예, 포기. 소유권의 포기는 그 중에서 뭐요? 단독행위. 단독행위 중에서도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 그 다음에 무지물 선점도 사실행위죠. 그래서 정답은 소유권 포기를 제외한 나머지가 모두 법률행위가 아닌 것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2번 문제로 갑니다. 다음 중 그 법적 성질이 다른 법률 사실은 성낙 연착의 통지, 각종의 통지, 성인 성낙이 준법률 행위 중 표현 행위 중에서도 간염의 통지에 해당한다고 하죠. 효 중단 사유의 채무의 성의도 똑같죠. 각종의 통지, 성인 성낙, 공탁의 통지. 그 다음에 채무자의 채권 양도의 성낙, 모두 간염의 통지죠. 그런데 4번, 무건대에서 본인의 초의는 형성권 단독행위인 법률 행위에 해당하더라고요. 따라서 나머지는 다 준법률 행위임에 반해서 4번, 초의는 단독행위인 법률 행위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3번 질문으로 갑니다. 권리의 원시 취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그러면 우리 성계 취득을 찾으면 되죠. 근데 성계 취득은 이전적 성계도 있고 설정적 성계 취득도 있고, 이전적 성계나 다시 특정 성계도 있고 포괄적 성계 취득도 있다 했습니다. 근데 답은 쉽게 떴죠. 그죠? 1번 설정이라는 단어가 있죠. 그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의 설정으로 인한 지상권, 전세권 등의 취득을 설정적 성계 취득이라 했죠. 그죠? 정답 1번. 자, 나머지는 다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들에 해당합니다. 자, 4번 질문으로 갑니다. 원시 취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을 모두 그러면, 즉 똑같은 요령으로 죠. 성계 취득을 우리가 골라내시고 나머지는 다 원시 취득으로 포섭을 하는데요. 자, 그래서 니은, 상속, 디귿, 합병, 대표적인 성계 취득 중 이전적 성계 취득 중 포괄적 성계 취득에 해당하더라고요. 그래서 나머지는 다 원시 취득에 해당하는 경우들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정답은 2번이 되죠. 예. 자, 5번 갑니다. 권리 변동의 원인과 그 성질이 올바르게 연결된 것을 모두 고르면, 지명 채권의 양도는 처분행위 중 물권행위를 제한 나머지 처분행위인 준물권행위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계약권 계약은 당사자 합의만으로 성립할 수 없고, 약정한 계약금을 상대방에게 전부 지급을 요하는 이와 같은 요물 계약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 묶은데서 보내주는 단독행위 형성권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점유 취득 시효엔 소유권 취득은 승계 취득이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원시 취득에 해당하더라고요. 따라서 리얼만 빼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예. 그래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6번으로 갑니다. 다음 중 서로 잘못 지어진 것은 저당권의 설정, 전세권의 설정, 지상권의 설정 등 뭐예요? 승계취득 중 설정적 승계취득에 해당하더라고요. 근데 포기는 원에서 단독행위입니다. 단독행위인데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 성락의 통지가 연착했죠. 그 사실을 청약자가 상대방에게 알리는 통지, 간염의 통지에 해당하다. 무주물 쓴 점은 원시취득. 묵건대리에서 상대방의 초인 여부의 확답의 최고, 대표적인 의사의 통지에 해당하더라고요. 즉 각종 최고 거절이 의사의 통지에 해당했습니다. 정답은 1번이고. 자, 7번 질문으로 갑니다. 다음 중 법률 행위로 인한 권리 변동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그럼 다른 말로 뭐예요?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에 해당사를 찾으면 돼요. 즉 소멸시효 완성에 따른 권리 소멸은 원해서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 효과가 발생하는 경우다. 그죠? 따라서 정답은 바로 1번. 매매는 대표적인 원해서 법률 행위. 그다음 약정이죠. 그죠? 약정은 다른 말로 합의, 다른 말로 계약이죠. 즉 자신들이 원해서 저당권을 설정키로. 포기, 단독행위죠.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계약이죠. 그죠? 계약. 양자가 임차권의 설정을 합의해서, 그죠? 계약한 임차권의 취득. 모두 법률 행위한 권리 변동에 해당하지만 1번 지문은 원해서가 아니라 법률 규정에 의한 권리 변동의 효과가 발생한 법률 기준 법률 요건 중에 하나였습니다. 자, 지금껏 제1절 파트를 우리가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가 있느냐 간단하게 요약을 정리를 하고 그에 대해서 출제될 수 있는 형태의 문제들을 살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여러분들이 요약서 106페이지로 옵니다. 자, 법률행위 종류 파트부터 간단하게 우리가 법률행위에 관한 어떤 요약 부분을 간단하게 먼저 확인하고 문제를 통해서 어떠한 문제가 출제가 될 수 있는지를 검토를 합니다. 자, 법률행위요. 자, 법률행위의 종류 파트에서는 의사표시의 모습과 방향에 따라서 단독행위, 계약 합동행위로 나누고 그중에서 우리가 시험과에서 반드시 기억을 해야 될 게 단독행위 중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 예를 정확하게 기억을 해달라고 여러 번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를 했다 그죠. 그래서 법률 종류 파트에서 쉽게 질문을 띄운다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묻는 질문들이 각종 시험에서 자주 출제가 됩니다.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유언유정,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제일 중요한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즉 계약은 대립되는 반대 방향의 2개 이상의 의사표시 합조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계약이라고, 그 계약의 목적이 채권 발생을 목적한 계약을 채권계약, 소유권 이전 등 물권 변동을 목적한 계약을 물권계약 등이라 지칭을 했습니다. 합동행위는 사단법인 설립행위가 대표적이었고, 그 다음 법률행위 종류 중에서 이론적으로 가장 중요한 것이 의무 부담 행위와 처분행위를 정확하게 우리가 기억하고 그 특징적인 모습과 지문을 연결시킬 수 있도록 공부를 해달라고 했어요. 의무 부담행위란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를 의무 부담행위라 하고 각종 매매계약, 임대차 계약 등 채권계약이 여기에 해당하다. 즉 의무 부담행위는 특징. 따라서 자신들이 원하는 법률 효과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 행에 문제가 남고 가장 중요한 것은 의무 부담행위는 권한자뿐만 아니라 무관한자도 유효하게 할 수가 있더라. 따라서 타인 권리 매매 계약도 유효하죠. 반드시 임대차 계약에서 임대차 목적물이 임대인의 소유일 필요 없죠.
저기 같이 의무 부담행위는 무관한자도 유하게 할 수가 있더라. 근데 처분행위는 물권행위와 나머지 채권 양도, 채무 면제, 지식재산권의 양도 등 준물권행위 등이 대표적인 처분행위에 해당하더라고요. 근데 이와 같은 처분행위는 예를 정확하게 기억하시고 어떤 특징이 있느냐. 처분행위는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전국적으로 어떤 권리 변동이 일어나므로 더 이상 이행에 문제가 남지 않는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처분행위는 권한자의 행위만이 유효하고 무권한자 행위는 무효가 되더라고요. 자, 기타 나머지 요식, 불효식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쭉 확인을 하시고 자, 넘기시면은 107페이지요. 법률행위 요건. 자, 법률행위는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한 법률 요건이더라. 근데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하려면 성립의 요건, 효력 발생에 필요한 유효 요건 등을 구비를 해야 되더라. 자, 그 중에서 모든 법률에 필요한 일반적 성립 요건에는 당사자, 목적, 의사 표시가 있고 개개 법률행위에 특별히 요구된 특별 성립 요건 여러분들이 요 약서북으로 다시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요요건요. 법률가 성립했다 해서 다 원한대로 효과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그 효과 발생해서 다시 모든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효력요건, 일반적 효력요건 세 가지.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두 번째,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마지막에 모든 법률행위의 필수 요소인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고 그 하자가 없을 것. 이런 것들이 모든 법률행위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반적 효력 요건에 해당했더라. 근데 플러스에서 일정한 법률행위는 다시 효력 발생을 위해서 특별히 더 추가적으로 요구하는 효력 요건이 있더라고요. 이를 특별 효력 요건. 대리행위가 유의하려면 대리에게 대리권이 존재할 것. 조건부, 기한부 행위가 효력을 발생을 해서 뭐예요? 조건의 성취, 기한이 도래할 것. 유언 등의 경우는 행위자가 사망할 것. 토지 거래 허가 구역에서 거래 계약이 유효하려면은 간할 간청의 거래 허가 등이 있을 것.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했습니다. 자, 그다음에 목적의 유효건요. 법률행위의 목적이란 자신이 당의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법률 효과를 목적이라 하는데 그 목적대로 효과 발생을 선 첫 번째 목적이 확정될 수 있어야 된다. 언제까지요? 장차 이행될 때까지 확정될 수 있는 기준만 정해져 있으면 좋겠다. 그죠? 처음부터 확정되어 있을 필요 없고 그 다음 두 번째 확정된 법률의 목적이 실현이 가능해야 된다. 근데 그 목적이 법률 성립 당시부터 이미 실현이 불가능한 원시적 불능을 목적한 법률행위는 무효이더라고요. 근데 법률이 당시에는 실현이 가능했지만 그 이후에 사후적으로 불가능하게 된 것은 후발적 불능이라 했고 후발적 불능은 법률행위 자체는 그대로 유효하더라.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반드시 구분하시고 그 다음 넘기시면 108페이지요. 적법성. 그 목적의 적법성이라면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강행법규에 위배되지 아니함을 말한다. 그죠? 근데 강행법규에는 두 가지 효력교정과 단속교정이 있는데 효력교정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당연히 무효가 된다. 그죠? 누구에게나. 그렇지만 단속교정은 처벌만 될 뿐 그 행위 자체는 유효하더라고요. 그래서 대표적인 예정들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 제일 중요한 게 법률의 목적의 유효성과 관련해서 마지막 사회적 타당성이죠. 저기와 같이 법률행위를 통해서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이 선량한 풍속 등 사회 질서에 반하는 어떤 반사회 질서 행위를 내용을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이다. 그죠? 최대한 수업 시간에 했던 개별적 판례들을 최대한 여러분들이 자세히 기억을 하시고 자, 넘깁니다. 109페이지요. 그래서 다양한 어떤 수업 시간에 우리가 봤던 내용들을 쭉 적어뒀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제일 밑에 반사회 질서 위반 행위의 효과.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절대적으로 무효이죠. 따라서 이 행자는 이행할 필요 없다. 이행 후에는 반사회 질서 행위로 인한 무효는 불법 어린 급여에 해당하므로 어떠한 이유도 반환을 청구할 수가 없었다. 그죠? 그래서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는 당사자 개인에 의해서 절대로 추인할 수도 없죠. 그죠? 예, 절대로 추인할 수 없고 끝끝내 무효가 된다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110페이지로 가시면 불공정 법률행위 폭리행위라 한다고죠. 다른 말로. 그래서 폭리가 성립하려면 주관적 요건과 객관적 요건을 구비를 해야 되고 이와 같은 주관적 객관적 요건을 모두 구비해야만 폭리에서 무효가 된다. 그래서 이와 같은 주객관적 요건이 모두 구비되었다는 사실을 누가요? 무효를 주장하고자 하는 피해자가 입증을 하여야 한다. 적용 범위. 그래서 이와 같이 폭리가 성립하려면 대가 관계가 있는 유상행위여야만 한다. 그죠? 따라서 처음부터 정려 등 무상행위라든지 경매 등의 경우는 폭리가 성립할 여지가 없다. 자, 그 다음에 법률행위 해석을 가는 논점들을 간단히 봅니다. 첫 번째 해석의 대상은 표의자의 내심의 효과 의사가 아니라 표시행위의 객관적 의미가 해석의 대상이 되고 최종적인 해석권자는 법원이기 때문에 매매 계약서상에 이의가 있을 때는 매도인의 해석에 따른 자신들의 합의는 법원의 해석권을 구속하지 못한다. 이런 대표적인 판례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실 수가 있으면 부족하고 자 넘기시면 해석의 방법에는 세 가지가 있죠. 자연적 해석, 규범적 해석, 보충적 해석. 특히 그 중에서도 해석의 방법이 구체적으로 지문화된다면 자연적 해석을 이유로 문제가 진행이 될 거다 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법률행위에서 우리가 쭉 필요한 논점들을 최대한 간략하게 어떠한 논점들이 문제로서 출제가 될 것이냐를 사전에 간단하게 먼저 살폈습니다. 자, 그럼 문제를 통해서 확인을 합니다. 자, 문제로세요. 제2절 법률행위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모두 고른 것은 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를 이같이 박스형태 문제로 출제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을 부탁드릴게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예가 뭐예요? 유언, 유정,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 그죠? 여기서는 재단법인 설립행위가 일단 눈에 띄네요. 근데 나머지 초인 동의, 채무 면제 등은 당연히 상대방이 있는 단독행위죠. 그 다음에 상속의 포기도 상대방이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더라. 그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더라. 그래서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에는 최대한 정확하게 기억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럼 2번 지문으로 갑니다. 법률행위의 분류와 그에 해당하는 애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1번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대표적인 게 유언이죠. 유정도 유언의 일종이죠. 유언, 유정, 소유권 포기, 상속의 포기, 점유권 포기, 재단법인 설립행위 등이 여기에 해당했다고 하죠. 그렇지만 주의할 게 지상권 포기, 전세권 포기 등은 뭐예요?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죠. 제한물권의 포기는. 즉 권리 포기 중 소유권 포기, 점유권 포기는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지만 나머지 제한 물건의 포기는 당연히 상대방이 존재하는 단독행위에 해당하더라. 그다음 정려는 뭐예요? 단독행위가 아니라 계약이죠. 정려자와 수정자 사이의 계약에 해당하더라. 그다음에 우리 시험 범위에 들어가는 법률행위 중 유일한 요식행위가 뭐예요? 법인 설립행위더라. 그죠? 나머지는 다 불요식행위에 해당하더라. 근데 법인 설립행위는 요식행위에 해당합니다. 나머지 혼인 등 가족법상 행위는 요식행위지만 우리 시험 범위는 아니더라. 그죠?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유일하게 법인 설립행위가 요식행위에 해당하더라. 그 다음에 저당권의 설정은 준물권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자신들이 원해서 이 같은 저당권 취득이란 법률 효과가 발생하는 법률 행위에 해당한다고 하죠. 그 다음에 매매는 물권 행위가 아니라 뭐예요? 채권 행위죠. 그죠? 예. 채권 채무 발생을 목적하는 채권 행위에 해당한다.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됩니다. 3번 질문으로 갑니다. 다음 중 그 성질이 다른 하나는 1번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이는 뭐예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유효하게 효력을 발생케 하는 효력 요건 중 모든 법률에게 공통적으로 필요한 일반적 효력 요건에 해당하다. 즉 효력 요건에 해당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대리행에서 대리에게 대리권이 존재를 할 것. 대표적인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한다. 그죠? 그 다음에 유언에서 유언자 사망도 똑같죠. 특별 효력 요건. 그 다음 4번도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 계약이 유효하려면 가나를 간청의 허가가 있을 거죠. 그래서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 맞죠? 특별 효력 요건. 자, 이와 같이 2번, 3번, 4번은 효력 요건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 1번은 뭐야? 일반적 효력 요건. 다 효력 요건이라는 점에서는 공통됩니다. 근데 마지막에 혼인의 신고는 뭐예요? 남녀의 혼인하지 않은 의사만은 혼이 성립할 수 없죠. 즉 혼이 유효하게 성립하려면 혼인신고가 있어야만 비로소부터 성립을 한다고죠. 따라서 성립요건 중에서 뭐예요? 혼인이란 특별한 법률에게만 요구되는 성립요건이라 해서 뭐예요? 특별 성립요건에 해당한다고죠. 따라서 혼인신고는 성립요건, 나머지는 다 공통적으로 효력요건이라고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되면 상당히 난이도가 높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시험에서는 17회차, 18회차 정도에서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출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가 아직까지는 출제가 되지 않지만은 혹시나 이번 25회차 시험에서는 민법에서 약간 난이도를 올린다면 뭐요? 이와 같은 형태의 문제도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전에 성립요건에 해당한 애와 효력요건에 해당하는 애들을 최대한 기억을 해달라. 수업 시간에 제가 강조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은 성립요건적 모든 법률의 공통적인 일반적 성립요건 당연히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죠. 일반적 성립요건 세 가지. 당사자, 목적, 의사표시가 반드시 존재를 해야만 된다. 따라서 이런 것들이 뭐예요? 하나도 흥결되면 성립의 반대가 뭐예요? 불성립이죠. 따라서 법률의 자체가 성립치 못한다. 다른 말로 뭐예요? 부존재가 됩니다. 근데 대부분의 법률 행위는 여기까지만 구비하면 성립의 문제는 통과합니다. 근데 일정한 법률 행위는 성립하기 위해서 다시 법에서 특별히 요구되는 성립의 요건이 있더라고요. 이를 특별 성립 요건, 다른 말로 개별 성립 요건이라 한다. 대표적인 게 뭐예요? 혼인에서는 신고가 있어야죠. 입양 등에서 신고죠. 이런 것들이 특별 성립 요건에 해당하더라. 일단 성립은 했어요. 성립한 법률행위가 다시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의 효과 발생을 해서 다시 요구되는 요건을 효력 요건, 다른 말로 유효 요건이라 하더라고요. 그때 모든 법률행위의 공통적인 유효요건을 일반적 유효 요건 또는 효력 요건이라 하더라. 첫 번째, 당사자만 존재하면 성립하죠. 근데 효력 발생에서는 그 당사자가 능력자라야 된다고 하죠. 능력자일 것. 그 다음 두 번째, 법률행위의 목적만 있으면 일단 성립합니다. 근데 그 목적대로 효과 발생에서는 그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어야 한다고 하죠. 마지막에 의사표시만 있으면 일단은 법률행위는 성립을 합니다. 근데 의사표시대로 효과 발생에서는 첫 번째, 의사표시가 일치해야 되죠. 두 번째, 의사표시에 하자가 없어야 한다. 여기까지가 뭐야?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효력 발생해서 요구된 일반적 효력 조건. 그런데 일정한 법률행위는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과 플러스 뭐야? 다시 효력 발생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요건이 있다고 하죠. 이를 특별 효력 요건 또는 개별적 효력 요건. 대표적인 게 뭐예요? 대리인가 효과 발생을 위해서는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를 해야 되고, 유언 등에서는 뭐예요? 행위자가 사망해야만 비로소 효과가 발생 가능하고, 허가 구형돼서 거래 계약이 유효하려면 거래 계약이든 가나간청의 허가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조건부, 기한부 법률에가 효력 발생을 위해서는 뭐예요? 조건의 성취, 기한 등의 도래가 있어야 되죠. 이와 같은 것을 특별 효력 요건이라. 여기까지 우리가 충분히 이해를 통해서 기억을 하실 수가 있다고 하죠. 그래서 일반적 성립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 특별 효력 요건까지 우리가 찾아낼 수 있다면 나머지는 뭐예요? 여기다가 포섭하는 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 연습을 하시면 충분히 이와 같은 형태를 문제를 풀 수가 있다. 그래서 정답은 5번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자, 4번 질문 갑니다. 강행 교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신의척 권리 남용 금지에 관한 민법 위조는 강행 교정이죠.
그래서 강행주의 때문에 항상 마지막 서술은 뭐예요? 법원은 당사자 주장 불문하고 직거로 이를 판단할 수 있다죠. 틀렸습니다. 즉 신의적 권리남용 금지에 관한 민법 위조는 강행 규정이므로 항상 어떤 서술어가 최종적으로 수로가 돼야 돼요. 당사자 불문하고 법원이 직거로 판단할 수 있다가 되죠. 자, 그다음 여러분 연습하세요.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죠. 무효는 누구나 주장할 수 있기 때문에 무효 주장행위가 신의적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틀렸습니다. 그래서 이 앞부분은 크게 의미가 없죠. 무효의 원인을 쭉 적어놓은 거니까요. 즉 무효가 되는 원인은 어산문혹장애도 무효가 될 수 있고 그러면 강행규정 위반 행위가 무효가 될 수 있고 여하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무효는 취소와 달리 누구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무효 주장이 신의적 위반이 될 수는 없다고 들었습니다. 그 다음 강행 규정은 누구에게나 지켜야 되죠. 그죠? 누구나 지켜야 됩니다. 따라서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는 누구에게나 대항할 수 있죠. 따라서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고 되죠. 예, 틀렸습니다.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는 무효는 두 가지밖에 없죠. 뭡니까? 비진의 표시의 무효, 허위 표시의 무효만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을 뿐이다. 그죠? 나머지 모든 무효는 누구에게나 무효. 4번. 강행 규정 위반이면 무효는 끝까지 무효라고 했죠. 즉 당사자 개인들의 의사로 초인할 수 없다고 했죠. 그래서 정답 4번. 그래서 개별 강행 법규 위반 행위 103조 반사회 질서 행위 104조 불공정한 법률 행위 이와 같은 모두 뭐예요? 사회 질서에 반하는 행위 때문에 개개인의 사후에 초인 의사로 유효케 할 수가 없죠. 끝끝내 무효입니다. 따라서 초인할 수 없다. 5번 강행 규정 위반으로 무효인 경우 급부장 언제나 그 급방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됐다 그죠? 자, 원칙 원인 행위가 무효입니다. 그러면 이행 전에 이행할 필요 없죠. 근데 이행 후에는 원칙 원인 없는 부당한 이득이 성립하므로 그 이득을 뭐야? 부당이도 반환 청구할 수 있음이 원칙이다. 그런데 유일하게 그 무효의 원인이 103조 반사회 질서 위반으로 인한 무효라면 뭐예요? 불법 어린 급여에 해당하므로 어떠한이도 반환 청구하지 못한다. 그죠? 언제나 틀렸죠. 따라서 103조 강행법규 위반으로 불법 어린 급여가 된 것은 반환 청구할 수가 없죠. 그죠? 예,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5번 갑니다. 반사회 질서의 법률 행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강박 척할게요. 법률 행위 기억 지문도 아주 단골 지문이에요. 법률 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그 행위 자체를 반사회 질서 법률 행위로 무효라 할 수 없다가 되죠. 그죠? 예, 틀렸습니다. 즉 예를 들게 되면 가별간에 토지 매매가 있었다. 근데 매도인 갑이 토지를 팔기 싫어요. 근데 결론은 을에게 그 토지를 매도했다. 왜? 을이 팔지 아니하면 주겠다. 그죠? 그래서 강박을 해왔기 때문에 겁신나서 어쩔 수 없이 팔았다. 이거지. 강박에 의한 법률행위는 의사표시 하자를 이유로 취소 문제는 될 수 있으나 매매 자체가 윤리하고는 상관없죠. 그 자체가 반사회 질서 위반은 될 수가 없다. 그죠? 따라서 강박은 어디까지나 강박의 문제일 뿐. 그 자체가 곧바로 강박이 있다 해서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될 수는 없다. 그래서 앞으로요. 이 문구를 기억을 하셔야 돼요. 단골 지문이기 때문에. 자,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 그죠? 그 자체를 사회 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로 할 수 없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익숙할 때까지 반복을 하셔야 돼요. 항상 뭐요? 이 부분을 쏘기겠죠. 그죠? 예. O 아니면 X로, 그죠? 항상 이와 같은 문구가 떠오른다면 뭐요? 결론.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는 그 자체를 사회 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로서 무효라 할 수 없다. 이 결론을 항상 여러분들이 마지막 결론에서 확인하는 식으로 공부를 하셔야 돼요. 반복적으로. 자, 그 다음 표시된 동기가
동계불법이죠. 원칙적으로 예를 들면 가불간에 1,000만 원의 대여가 있었다. 을이 채무자입니다. 근데 을이 가부로부터 1,000만 원을 왜 빌렸냐고요? 도박하기 위해서. 그래서 여기 법률행위를 하게 된 동기가 반사회성이 있는 경우 원칙. 상대방은 이를 알 수 없죠. 따라서 동계불법은 원칙적으로 103조 위반이 될 수가 없다. 왜요? 상대방이 알 수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동기가 표시되면 당연히 상대방은 알 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동기가 표시되면 그 동기가 법률의 내용이 돼서 전체가 반사회 질서 행위로 무효가 될 수 있다. 두 번째, 표시가 안 되더라도 뭐요? 이미 그 불법 동기가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죠. 예컨대 을이 도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갑이 옆에서 친구가 구경을 하고 있어요. 을이 갖고 있는 돈을 다 잃어버렸다고 그죠. 그때 빌려달라고 그죠. 당연히 적극적으로 도박을 위해서 빌려달라 표시된 바는 없지만 당연히 상대방은 도박을 해서 돈을 빈다는 사실을 알았죠. 이와 같이 동계불법은 원칙적으로 103조 위반의 문제가 될 수 없지만 예외적으로 불법 동기가 표시되거나 뭐야 상대방에 알려진 경우 그때는 반사회질서 법률가 될 수 있다. 그죠. 그래서요. 표시된 법률의 동기가 반사회 질서적인 경우 그 법률은 반사회 질서 법률로서 무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사회 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는 무효. 절대적 무효죠. 이는 선의 제3자에게도 대항할 수 있다. 그죠. 그래서 기억만 틀렸고 나머지는 다 맞는 거죠. 그래서 기억 지문을 여러분들이 익숙할 때까지 반복을 다시 부탁을 드릴게요. 자, 기억 지문은 103조에서 아주 단골적인 지문 중에 하나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이와 같은 단어를 여러분들이 핵심적으로 기억을 하셔야 돼요. 법률행위 성립 과정에서 강박이란 불법적 방법이 사용된 것만으로 곧바로 당의 법률행위를 사회질서 위반의 법률행위로 무효라 할 수 없다. 그죠? 예, 익숙할 때까지 반복을 부탁드릴게요. 자, 6번 문제로 갑니다. 법률행위의 효력이 유효하게 한 요건 중에서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은 천천히 볼게요. 2번 대리인의 행위가 효과 발생한 것은 대리인에게 대리권이 존재하죠. 즉 대리권이 없다면 본에게 무효죠. 그죠? 대리권이 있으면 효력이 발생하니까 효력 발생 요건 맞죠? 근데 일반적 효력 발생 요건이 아니라 대리 행위에서 특별히 효력 발생을 필요한 요건이죠. 그래서 특별 효력 요건 맞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시기부 법률행위가 효과 발생에서는 기한이 도래해야 되죠. 그래서 조건부, 기한부 법률행위가 성립했지만 효과 발생에서는 조건의 성취, 기한의 도래가 있으면 그때부터 효력 발생이 되니까 특별히 뭐야? 기한부 법률행위에서 효력 발생을 위해서 특별히 요구되는 효력 요건 맞죠? 특별 효력 요건. 그 다음 재단법인의 기본재산 처분에 관한 주무관청의 허가. 즉 재단법인이 기본재산을 처분하려면 뭐요? 관련법에서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도록 돼 있다. 그래서 허가 없으면 무효죠. 그죠? 허가를 받으면 비로소 처분행위가 유효한 효과가 발생을 한다. 따라서 재단법인 재산 처분에서 특별히 필요한 효력 요건이죠. 특별 효력 요건 맞습니다. 자, 근데 5번요. 의사 능력이 있을 것. 즉 당사자만 있으면 법률이 성립하죠. 그 성립한 법률에가 효력 발생해서는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그때 능력에는 의사 능력도 필요하고 뭐예요? 권리 능력도 필요하고 행위 능력도 필요하다고 하죠. 이와 같은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이와 같은 요건은 뭐예요? 어떤 매매라는 특별한 법률행위에 한정적으로만 필요한 효력 요건이 아니라 모든 법률행위에 일반적으로 효력 발생에 필요한 요건이죠. 그죠? 따라서 당사자가 의사 능력이 있을 것, 행위 능력이 있을 것, 권리 능력이 있을 것. 이와 같은 것은 매매 등 개별적인 법률행위에 특별히 한정적으로 요구된 특별 효력 요건이 아니라 모든 법률에 공통적으로 필요한 효력 요건, 일반적 효력 요건이죠. 그래서 정답은 5번이 됩니다. 자, 1번도 보세요. 미성년자의 법률행위, 법정 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다. 그죠? 그러면 취소할 수 있죠. 근데 동의가 있으면 뭐예요? 완전한 유한 효과가 발생을 한다. 그죠?
따라서 법정 대리인의 동의는 미성년자의 법률 행위에 있어서 뭐예요? 특별히 효력 발생을 해서 추가적으로 요구되는 요건, 특별형 요건 맞죠, 그죠?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몇 번 연습을 하시면 이 부분도 그죠? 자, 그래서 일반적 효력 요건, 당연히 세 가지 기억을 하셔야죠, 그죠? 일반적 효력 요건, 당사자가 능력자일 것, 법률의 목적이 확정 가능, 적법 사회적 타당성이 있을 것, 마지막에 의사 표시가 일치하고 하자가 없을 거, 그죠? 나머지 효력 발생을 위한 요건은 다 뭐요? 특별 효력 요건에 해당하더라고요. 정답 5번이 됩니다. 자, 7번으로 갑니다. 법률행위가 유효한 것은 1번 특정되어 있지도 않고 특정할 수도 없는 물건을 매도한 경우. 즉 위와 같은 경우요. 법률행위가 원하는 효과 발생을 할 수 없죠. 그죠? 특정성을 여러분이 다른 말로 확정성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셔가지고 읽어도 충분히 의미가 통합니다. 자, 두 번째. 요 글자죠. 그죠? 예. 건물이 매매 계약이 있었습니다. 근데 뭐야? 계약 전에 그 건물이 전부 소실. 전에, 다른 말로 뭐야? 이미죠. 그죠? 즉, 매매 계약 전에 이미 건물이 전부 소실. 불능이죠. 이와 같은 불능은 뭐야? 원시적 불능이라 하더라고요. 원시적 불능은 무효. 그 다음에 3번. 토지가 포락되어 원상복구할 수 없는데도 그 사실을 모르고 이를 매도. 자, 순서 볼게요. 포락과 매매 계약 중 어느 것이 먼저 앞섭니까? 포락이 앞서죠. 그죠? 그래서 매매 계약 당시에 이미, 그죠? 이미 그 토지가 포락돼서 원상복구가 불가능, 원시적 불능에 해당하다는 거죠. 즉, 원시적 불능을 목적한 법률행위는 뭐입니다? 근데 4번. 매매 계약 체결 이후에 목적물인 토지가 전부 소용이 돼버리죠. 그죠? 따라서 매매 계약 당시에서는 문제가 없었다. 근데 그 이후에 소용이 됐다. 그죠? 대표적인 후발적 불능이죠. 후발적 불능을 목적한 법률행위는 유효죠. 그래서 바로 정답은 4번. 그래서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위주로 유효, 무효 문제를 찾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정답은 4번이고 5번요. 갑이 자신의 토지를 을에게 매도한 후 병의 대리인 정인 갑의 배임행에 적극 가담하여 이중매수. 여기까지 읽으면 뭐예요? 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된 대표적인 거죠. 그래서 103조 위반의 무효는 사회질서 위반으로 누구에게나 모인 절대적 무효다. 그죠? 그래서 뒷부분 볼 필요도 없죠. 그래서 본인 병이 같은 사실 알았던 몰랐던 뭐예요? 무조건 무효에 해당하더라. 즉, 선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무효는 뭐겠어요? 비진 표시, 허위 표시 무효밖에 없다. 그죠? 여기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해서 이중 매매 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대표적인 행위로 절대적 무효에 해당하기 때문에 뒷부분은 의미가 없는 거죠. 알든 모르든 무조건 누구에게나 무효가 되더라. 그래서 7번 질문은 뭐예요? 원시적 불능과 후발적 불능을 이주로 유효, 무효에 해당하는 문제를 찾는 지문에 해당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쉬었다가 이어서 계속 진행을 합니다.